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네모토 히로유키 지음, 이정은 옮김, 홍익출판사. 지금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내 탓을 외치는 습관성 자책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자기 화해의 심리학.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기만 할 때, 모든 잘못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공정한 판정을 내릴 재판관도, 당신을 변호할 변호사도 없다. 오직 엄한 벌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냉혹한 집행자, 바로 자책감에 빠진 자신만 있다. 이 책은 사랑받을 자격,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스스로를 가혹하게 꾸짖고 상처 주는 당신만을 위한 책이다. 왜 나에게 계속 이런 불행이 반복되는 걸까라는 자책의 늪에서 벗어날 생각법과 행동법을 담았다 라고 합니다. 지은이 네모토 히로유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글을 읽어드릴게요. 현재 고베에서 인간관계 전문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심리학에 기초한 인간 심리 지식과 상담 기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1만 5천 건이 넘는 심리 상담을 진행했으며 일본 전역에서 연간 100회가 넘는 심리 세미나를 열고 있다. 목차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발췌독으로 들어갈게요. 프롤로그 제1장 왜 나는 나도 모르게 내 탓을 할까? 제2장 우체통이 빨간 것도 모두 내 탓이다. 제3장 왜 자책감이 강할수록 자기 생각을 고집할까? 제4장 자책감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제5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 제6장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제7장 그들은 어떻게 자책감에서 해방되었나?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로 돼 있어요. 프롤로그 나는 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공감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다. 과거에 행한 일들 중에서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버린다. 그게 아니라면 잘 풀리지 않는 일에 항상 남 탓을 한다. 일이든 연애든 무리해서 지나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안함을 느낀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낀다. 막연히 나는 행복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남을 도와주지 못한 일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을 먼저 탓하는 버릇이 있다.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의 감사나 애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느낌이 든다. 위에 열거한 감정들은 마음속에 자책감이라는 독버섯이 도사리고 있을 때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책감은 스스로를 꾸짖고 책망하는 감정으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우뚝 버티고 서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걸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느끼는 가벼운 자책감이라면 자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자책감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독버섯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는 지난 20년 가까이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들이 안고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바로 자책감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책망하는 감정을 껴안은 채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갉아먹는 자책감을 벗어 던져라. 자책감에 길들여져 있으면 스스로에게 끝없이 벌을 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절대로 행복하게 될 수 없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담아 선택한 일인데도 한참 일을 진행하다 보면 왠지 자신이 상처를 받고 있는 듯하고 결국엔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어디에 있든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항상 꼬이기만 한다. 연인과 항상 싸움만 해서 피곤하다. 아이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서 결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가도 가까워질만 하면 도망치고 만다. 왜 그럴까? 분명한 사실은 자책감이라는 감정의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다 보면 예전에는 발목을 잡고 흔들던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책감은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고착화된 감정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열쇠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자책감을 추방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과 만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마음을 향하게 하라. 나는 이 책에서 자책감의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규명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 대해 자책감을 느낀다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나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책감이 별것 아닌 일로부터 생겨난 감정이므로 무조건 깡그리 무시하거나 없애버리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자책감은 오히려 자신을 다독이며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자책감의 이면에 숨어있는 사랑에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책감의 늪에 빠져서 암울하게 지내왔던 당신이 이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래의 당신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모토 히로유키 제1장 왜 나는 나도 모르게 내 탓을 할까? 행복과 계속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이유. 나는 왜 나를 용서할 수 없을까? 심리학의 금원 중에 만약 당신이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마음속으로 자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해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연애만 자꾸 반복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일까? 왜 항상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만 반복하는 것일까? 왜 나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한 채 행복해질 수 없는 인간관계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를 너무나 좋아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내담자들의 말을 들으며 이렇게 권고하곤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감정 안에 자책감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 내 탓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마음 뒤편에는 자책감이 숨어 있어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드는 건지 모른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면 내게 자책감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잠재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자책감. 잠재의식 속에는 슬픔, 피곤, 죄책감, 분노, 외로움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현재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나는 진짜 슬프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다.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책감은 더 큰 자책감을 부른다. 자책감이라는 감정은 무거운 짐에 비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어느 팀에 소속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팀장은 스케줄이나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진두지휘하고 팀원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에게도 배당된 업무가 있지만 팀의 막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가 뭔가 잘 안 풀리는 듯 보이면 냉큼 달려가 먼저 그 일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선배가 일정상 해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자진해서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물론 그로 인한 결과는 뻔합니다. 당신의 업무량은 일상의 모든 것을 압박할 정도가 되어가고 당신은 매일 잔업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눈치 없는 선배가 도움을 청하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들어 그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자니 누적된 피로는 당연히 회복되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는데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면서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여 갑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직장 생활입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2명의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신은 무척 열심히 일하는 타입으로 가족에게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육아로 지친 아내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지쳐 있어도 아이가 아빠 공원에 놀러 가요 라고 말하면 몸은 쉬고 싶어도 그래 알았다 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공원에 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 숙제를 봐줘요 라고 말하면 알겠다며 즉시 아이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당신의 행동은 주변에 매우 이상적인 아버지로 보이고 아내도 분명히 당신에게 감사해 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몸이 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안타깝게 그 소리를 자꾸 무시하며 휴식을 나중으로 미뤄버립니다. 이유는 이를 인생의 우선순위 맨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마음은 점점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당신의 귀에도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의 삶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믿기에 생각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나 몸의 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제때에 당신의 직진 인생을 막아서지 않은 걸 후회하며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당신이 자책감으로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 상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것은 기쁨인가 자책감인가? 당신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로 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전날부터 맛있는 소고기 스튜를 끓여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에 만들어야 하는 양도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은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기뻐하면서 스프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다라며 모두를 식탁에 불러 모은 뒤 멋진 접시에 차례대로 스튜를 담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맛있다, 최고야 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몇 번이나 스튜를 더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너무 기뻐하며 더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달라고 접시를 내밉니다. 그때 당신의 뱃속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위 사람들이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당신에게 너는 안 먹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 모두가 맛있게 먹는 얼굴만 봐도 좋아서 챙겨 먹는 걸 잊고 있었어. 나는 대충 먹으면 되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들은 모두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집니다. 미안해.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세 접시나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의 분위기는 왠지 점점 가라앉고 맙니다. 당신이 사랑받는 것이 먼저다. 당신이 모두를 위해 슈트를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신의 공복감을 참으면서까지 한 행동에 오히려 사람들은 겸연쩍어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단지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자책감을 나눈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희생적인 마음으로 나는 괜찮으니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당신도 같이 행복해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받는 행위가 열쇠가 됩니다. 모두가 보내는 애정 어린 감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욱 편하게 당신다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튜를 당신의 접시에 넘칠 듯이 담아서 와,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나 요리 천재인가 봐. 얼른들 먹어. 라며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즐거움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행위에 당신 자신을 항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은 나눔은 단지 가식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며 노력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것에 자신을 희생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면 아무리 선의로 행한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자책감을 야기하는 행동이 된다. 자책감은 새로운 자책감을 만들고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더욱이 자책감은 아주 사소한 행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겉과 속이 너무 달라 괴롭다. 착한 성격의 이면에 존재하는 언더그라운드 세상. 여기서 말하는 언더그라운드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을 말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착한 아이로 자라다가 어른이 되었다면 늘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며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위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좋은 사람인 나의 그림자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얼굴을 가져서 바깥 세상에서 표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또 다른 세상인 언더그라운드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품격과 교양을 두루 갖춘 중년 부인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혔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회사에서 근면 성실하다는 평을 듣던 30대 직장인이 도박에 빠져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이들의 행위 또한 언더그라운드가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일수록 가지고 있는 자책감이 스트레스로 발전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바깥 사회에서 표면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에서 해소하려는 심리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 부릅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 콤플렉스를 뜻합니다. 나는 상담을 통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고 자책감을 떨침과 동시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 약한 자신, 똑바로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용납하고 인간답게 원래 그대로 살아갈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또한 몰래 숨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의 환경도 바꿔야만 한다고 잊지 않고 당부합니다. 좋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책감이 쌓여 있어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언더그라운드의 세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세계는 말 그대로 언더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더 큰 자책감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다. 접착제가 되어 나타나는 불행한 인간관계.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심리적으로 상대방과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항상 상대방에 집착하는 인간관계를 유착이라고 합니다. 유착이란 심리적으로 접착제로 서로를 붙인 듯한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유착관계가 되어버린 사람은 어른이 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쌓게 되는 인간관계에서도 유착되기 쉬운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유착은 접착제로 딱 붙여버린 듯한 관계이기에 간단히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더 강력한 힘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가는 폭력, 파괴, 왕따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바로 받았는데 그 후로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어져서 표정만으로는 몸 상태가 몹시 힘들다는 상황이 전달되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사실은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척 건강해 보이는데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십니까?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유착 관계가 구축되면 머릿속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게 됩니다. 그녀는 엄마와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항상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경계선이 사라진다.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있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일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방의 감정에도 강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매 순간 상대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유착관계를 만드는 감정 중의 하나도 바로 자책감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딸은 병에 걸린 엄마를 항상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탓이 아닐까? 내가 너무 불효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늘 자책감을 느끼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유착 관계에서는 자책감이 크게 작용한다. 유착된 관계에서는 항상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마치 두 사람의 인생을 동시에 살아가게 되는 셈이니 그만큼 스트레스도 증가한다. 유착 관계가 되면 관계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져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게 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사랑이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나에게 쏟아지는 사랑을 떠올려 보라. 앞서 사랑과 자책감의 양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자책감에서 벗어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감사의 마음이 그렇듯이 사랑의 마음도 자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으로 자책감을 위로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서조차도 빛을 밝혀준 존재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부모는 얼굴을 마주치기만 하면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폭언을 일삼았고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엄마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언제나 불만만 쏟아냈으며 심지어 집안 살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외아들이었던 그에게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격려하고 이따금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고 휴일도 같이 보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라며 그러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고 말해 주었기에 그는 그 희망 하나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공부했고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유소년 시절의 괴로웠던 경험을 기억하며 소아과 의사가 된 이후에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심리 상담자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인생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과 많은 인연을 맺어왔는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보내준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사랑으로 자책감을 위로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넘치게 된다.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자.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회사 동료를 떠올리면서 나를 사랑해줄까? 하고 물으면 조금 어색한 질문이 되겠지만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답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당신과 지내온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슴은 기분 좋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중학교 때 이혼을 했고 아버지와는 그 뒤로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춘기를 지나고 있던 나는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를 듣고 한순간 가슴이 뻥 뚫린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고향을 떠나 오사카로 이사를 했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친모가 돌아가셔서 새 어머니 밑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자란 탓인지 커뮤니케이션이 서툴렀기 때문에 나에게 애정 어린 말을 건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이 내 삶의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다음부터 아버지도 나에게 나름 서툴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유소년기의 기억이 떠오르면 아버지가 자주 놀아주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병상에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끝없이 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훌륭한 아이야. 내 아들은 내가 베풀어 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늘 고맙다고 말해주는 아이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병상에서까지 어릴 때 헤어진 자식을 기억하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내 가슴은 말할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어릴 때 헤어졌지만 아들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든 찾아보고 행복을 빌어주고 끝없이 사랑을 전해왔음을 알고 너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소원해져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신이 없었지만 그 후 나에게 마음을 다해 응원해 주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도 주위를 찬찬히 돌아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기뻐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스스로 용납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지금 내가 행복해진다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상상해보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자책감에서 해방되었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자책감을 어떻게 위로할까? 자책감 때문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를 상담하러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4년째 간절히 아이를 원하지만 남편이 너무 바빠서 전혀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벌써 1년 넘게 전혀 육체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니 그들은 전형적인 섹스레스 부부였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어 출산에 대해 조급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남편은 매일 밤늦게까지 심지어 휴일도 없이 일하는 전형적인 일 중독자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MBA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낮에는 회사에 매달리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닐 정도로 열심히 사는 등 이래저래 10년 가까이 이런 회사 생활을 했는데 결혼 후에도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심신 상태를 걱정해서 조금이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편히 쉬라고 집안을 꾸미는 등 최선을 다해 남편을 보살펴주고 일을 줄이라고 권고했지만 남편은 전혀 업무량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고 한시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쫓기듯 살아가는 그의 수면 시간은 매일 서너 시간 정도, 게다가 잠을 자면서 가위 눌리는 일도 많아서 남편에 대한 그녀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가요?
난 이렇게 질문하면서 남편의 성장 과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오랫동안 실업자로 지내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폭언을 일삼는 분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참아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부모님이 웃고 있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남편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는 집안의 장남으로 불쌍한 어머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어릴 때부터 계속 착한 아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 있는 동생도 결국 그가 부모님 대신 돌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자니 남편이 매우 강한 자책감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어온 분이라면 이미 알겠지만 그는 어머니를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며 계속 착한 아이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평생을 무의도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핥히는 삶을 이어갔던 아버지를 구할 수 없다는 자책감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그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똑같은 상태의 의존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인내하는 타입이었듯이 그의 아내인 그녀도 그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아내 또한 자책감의 덫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행복해져도 된다. 남편을 돕고 싶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해보았지만 아무 진전이 없고 다른 방안도 떠오르지 않아서 저는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나는 텅 빈 듯이 공허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선 당신부터 자책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책감은 유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남편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면 그 옆을 지키는 아내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건 그녀가 그를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러한 유착 관계를 떼어버리라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긍정적 자기 암시를 위한 구호를 외치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나, 남편은 남편, 나는 나대로 행복해질 수 있고 그는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그의 선택을 응원하고 그의 선택을 지지한다. 나는 나대로 행복이 중요하다. 이것은 유착 관계를 떼어놓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에 매일 계속해서 복창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녀와 흡사한 상황에 처해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위에 제시한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해보기 바랍니다. 그녀에게 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남편분은 자기 멋대로 일중독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니 나와 상관없다고 할 정도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를 택했으니 나는 내 삶을 택하겠다 라고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유착된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일부러 더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남편과 상관없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매일 하나씩 실행해 보세요. 남편을 향한 마음이 강하면 그에 대한 생각이 항상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 관한 일들은 뒤로 미루는 자기 상실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한다. 그 후 그녀는 예전에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마음먹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거나 예전부터 취미였던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가끔 친정에 가는 매우 일상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간 자기 삶에 애를 쓰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언제부턴가 그녀도 금욕 생활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녀는 지난번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웃을 일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편 앞에서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는 일이 늘었다고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웃는 얼굴조차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자책감의 멍에를 조금씩 떨쳐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자책감을 위로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전하기로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최대한 자주 전할 것. 감사는 상대의 자책감을 녹이는 효과가 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전할 것. 언제나 주기만 하고 받는 일이 서툰 남편이니 이런 말은 때에 따라 그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 자주 칭찬할 것. 이것도 애정 표현과 마찬가지인데 상대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말로써 의외로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나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 워크를 알려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항상 괴로운 듯이 끙끙거리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당신의 손에서 따뜻한 빛이 나와서 당신이 만지는 곳마다 소리 없이 빛나는 광경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천천히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당신의 손에서 나온 그 빛은 자애롭고 사랑이 넘칩니다. 당신의 그를 만질 때마다 그 사랑이 그의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의 몸이 조금씩 작아지고 어른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소년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소년은 어느새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이에게 목욕을 시켜줍니다. 아이에게 딱 알맞은 수온입니다. 이제 아이의 몸을 부드럽게 정성을 다해 씻어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감싸서 그 몸을 닦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당신이 살며시 안아주면 그 아이는 당신의 가슴 속에서 쌕쌕 잠들기 시작합니다. 편하고 안심된다는 표정으로 자고 있는 모습을 단지 지켜만 보십시오. 이제 서서히 그 아이의 몸이 어른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신은 그를 살며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해서 지금의 그로 돌아왔습니다. 온화하고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진 그를 그려보십시오.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천천히 의식을 현재로 되돌려 보십시오. 이런 식의 이미지 워크는 우선 아내의 자책감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아내가 이런 방식의 이미지 워크를 계속하다 보면 남편에게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끈끈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해피엔딩을 찾는 법. 그녀는 자기 나름으로 하루하루를 즐기게 되었기에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이 뜻밖에도 일찍 귀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게서 미안해. 이번 휴일에 온천이라도 갈까? 실은 남편의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신혼여행도 미뤘었고 여행이라고 해도 연말에 1박으로 친정에 다녀온 곳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적당한 거리에 있는 온천과 숙소를 찾아내 예약을 했고 다음 휴일에 당장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랜만에 여유를 찾은 탓인지 아니면 피로가 몰려든 탓인지 온천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도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고서도 그저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재미없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이 자신의 이미지 워크 속에서 본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전부터 오고 싶었던 온천에 데려왔으니 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방에 두고 혼자서 온천에 몸을 담그거나 산책을 하면서 여행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1년 후에 나를 찾아온 그녀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내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 5개월째랍니다. 남편도 이제는 예전만큼 일에 빠져 살지 않고 가정이 먼저라며 저에게 잘해주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문제의 시작은 저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으니 의외로 빨리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알코올에 의존했던 아버지와 일에 의존했던 아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자책감의 그들을 걷어내는 일은 그렇게 그들 부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상대를 탓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접근이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하면 서로의 관계가 놀랄 만큼 바뀔 수 있다. 에필로그. 당신은 지금 그대로 행복해도 된다. 자책감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음속에 갖가지 덫을 쳐놓은 악당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감을 제거하기 위해 술이나 도박, 불륜 같은 일탈에 빠지기보다는 이 감정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편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책감에 포커스를 맞추면 자신이 행복해도 된다고 느낄 수 없지만 의식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면 거기에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만 있으면 우리는 곧바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자책감의 이면에 숨어있는 사랑의 존재를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자책감이 있든 없든 당신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자책감 때문에 자신을 강하게 벌할 때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자책감이 아닌 사랑의 눈을 돌려서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곧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기간 상담과 강연을 통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나의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의 당신인 채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 당신이 할 일은 의식의 포커스를 자책감이 아닌 사랑으로 그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일을 위한 생각법이나 행동법을 소개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례들의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당신이 어떤 영감을 얻어 실천하거나 효과를 실감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자책감으로부터 벗어나면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변의 풍경이 밝아 보이며 긍정적인 기분이 자연스럽게 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항상 응원해준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기쁨과 배움을 느끼게 해주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나는 여러분 덕분에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